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만 봐도 동물이 사람과 더 깊이 교감하는 경우도 많고 종을 뛰어넘고 먹이 사슬을 뛰어넘어서 약한 동물을 더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동물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동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짓들을 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 연쇄 살인마들도 많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하소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혹시나 주변에 또 이런 사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저는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딱히 취미나 특기도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자 해서 가지게 된 직업이었답니다. 그냥저냥 시간만 까먹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집순이이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남자 좀 사귀어 보라고 소개시켜준 게 남편이었어요. 잘 나가는 젊은 대학 교수라는 말에 혹해서 만났는데 다른 것보다 사람이 참 반듯하고 선했어요. 재미없는 저를 예뻐해주고 저를 보고 계속 웃어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데 왜 이러지 했거든요.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고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나를 왜 만나려고 했냐고 하니까 사람이 꾸미 먹고 수수하면서도 참한 게 보자마자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남자 마마보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보고 저도 어머니 팬이 됐어요.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데려갔는데 정갈하고 아담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손맛도 진짜 좋으시고 식당이 참 깔끔하더라고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손님이 꽤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을 데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며 잘 왔다고 손을 잡아주셨죠. 말을 많이 하진 않으셨지만 연신 웃어주셨고 밥 많이 먹고 가라고 뭘 좋아하는지 일일이 물어주시더라고요. 제 직업이 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런 거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나도 좋다 이런 마음을 그냥 눈빛과 태도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잘한 사람이라면 꼭 결혼해야겠다. 나한테 시어머니가 있다면 꼭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전 늘 살면서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마음을 많이 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색깔 옷을 즐겨 입으시는지, 시어머니 음식 취향이나 태어난 곳 등등 시어머니에 대해서 묻기 바빴어요. 하루는 남편이 토라져서 아니 아영 씨는 맨날 우리 엄마한테만 관심 있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 정말 서운해요. 우리 식당 갔다 온 이후로 완전 변했어요. 준규 씨, 내가 먼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할래요? 원래 준규 씨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보고 정말 확신을 얻었어요. 시어머니 같은 분께 길러진 아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남편은 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기였거든요. 아,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말 맞는 거죠? 당연하죠. 이리 와요. 남편이 다가오자 저는 옷깃을 끌어당겨서 남편한테 키스를 갈겨버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눈을 바르르 떨다가 이내 스르륵 눈을 감더라고요. 후에 남편이 말하길 이렇게 박력 있고 자기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여자가 이번 생에 또 있을까 싶어서 결혼했대요. 웃기지만 그날의 그 키스에 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시아버지를 못 봤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끊긴 지는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 근데 찾고 싶지도 않아서 가족들이 다들 안 찾았었고, 돌아가시면 어디서든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 그 인간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다들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집이 원래 아버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절대 숨기려던 뜻은 없었어. 알겠어요. 나도 까먹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줘요.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상관없어요. 고마워. 어떻게 내가 이런 신부를 얻었을까? 내가 진짜 복이 많다. 그치? 당신 어머니 덕인 줄 알아요. 나도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가족을 얻게 될 줄이야.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서로를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고 정말 덕이 있으신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서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 나면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운동도 가고 산책도 가는 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하거나 저거 맛있겠다 했던 것들도 다 사주시거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잊었네요. 남편 밑에는 2명의 남동생들이 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공부하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분야는 달라도 다 한 가지씩 집착적으로 파서 다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건축과 교수고 둘째 성규 도련님은 전기과, 막내 민규 도련님은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있었어요. 대체 아들 셋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신 건지 비법을 알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놀러도 가고 외식도 여행도 자주 가고 하니까 도련님들이 계속 질투를 하더니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며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성규 도련님은 같은 대학 교수를 데려오고 민규 도련님은 엘리트 은행원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둘 다 데려오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서들도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분과 가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 셋 다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게 정말 웃겼어요. 삼형제들은 성격이 사실 다 침착하고 조용한 편인데요. 우리 며느리들이 잘 웃고 목소리들도 크고 잘 먹고 그래서 다들 한 집에 모이면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좋았어요. 둘째 동서도 어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셋째 동서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푹 빠져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셋째 동서가 일찍 엄마를 여의고 좀 외롭게 자랐었는데 술 마시고 꼭 라면을 끓여 먹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안 난다고 라면 먹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술 먹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라면 먹고 싶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된다고 하시면서 라면을 주셨나 봐요. 그날부터 고부가 아니라 그냥 모녀가 됐어요. 그리고 라면 맛이 딱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주 가서 어머니 식당도 도와드리고 자주 주물러도 드리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어도 오순도순 참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그 인간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일요일 낮에 다 같이 어머니 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가족끼리 거실에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고 쉬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다들 오는데 농담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다들 남편? 이러고 있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인간, 옛날 이야기처럼 한때 존재했었다고 전해들은 어머니의 남편.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고야 만 거였어요. 언젠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들었어요.
꽃밭에 있던 시어머니를 진창에서 뒹굴게 했던 그 악명 높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신혼여행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시절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얼굴도 예쁘셨대요. 그림을 잘 그리셔서 미대에 다니시고 유학도 가려고 마음먹을 만큼 부자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충격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대요. 다니던 대학교도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고 가세가 확 기울었는데 주변 친척들이랑 어머니가 빨리 시집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며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셨대요. 처음 만난 남편은 얼굴도 반반하고 꽤 친절하게 잘 대해줬대요. 집안이 망했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형편이면 나중에 친정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취미로라도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대요. 결혼하고 딱 한 달, 그 기간 동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는 임신했다는 소리에 내뱉는 소리가 왜 벌써 애를 베고 지랄이야? 였다네요. 시아버지는 집안만 믿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아무 기술도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이니까 묻은 재물이 늘 풍족했고 나중에 회사나 경영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고 뭐라고 해도 천성이 그랬는지 고쳐지지 않았대요. 원래 막내 아들이라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오냐오냐 키웠는데 그 위에 형이 사고로 죽게 되면서 갑자기 집안에 장남이 된 거죠.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도 안 되고 더군다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있나요? 철이라도 들라고 어른들이 결혼시켰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심조심 연기하더니 나중에 결국 본색을 드러냈대요. 하여간 임신했다는 소리에 그날로 집 밖에 나가 자고 오기를 밥 먹듯 하고 이 집 저 집 술집을 드나들면서 돈 퍼나르기 십상에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도박에도 손을 대셨대요. 그나마 여자들 만나서 돈 퍼주게 하실 땐 괜찮았는데 도박을 하고 나서는 아 정말 죽겠구나 큰일 났다 싶으셨대요. 아이 태어날 때도 시어머니 혼자 낳으셨다고 해요. 집만 덩그러니 있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남편이 다 들고 나가 팔아치우는 통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혼자 조금씩 소일거리 하면서 돈을 모으면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데다가 숨겨놓고 가슴 졸이곤 하셨대요. 물론 시어머니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운 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둘이 같이 울었어요. 눈물 닦아주고 울고 반복했네요. 만삭이 됐을 때 몇 달 만에 집에 찾아와서는 쓱 한번 보더니 돈 될 만한 걸 찾아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친척들이 삼형절 돌 때마다 돈 모아서 금반지를 선물해 줬었는데 받았던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었대요. 애를 셋이나 만들었지만 애들 이름 한번 지어준 적이 없었다네요. 임신해서 울다가 맨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셨대요.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만큼은 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이랑 꼭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어서 삼형제 이름에 다 별규자가 붙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대요. 계속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팔아대는 통에 당장 생활비도 없을 지경이라 남편이 잘 모르는 얼마 남지 않는 전답이랑 시골집 문서가 있었대요. 빠르게 팔아서 삼형제 데리고 이사를 가셨대요. 어차피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이니까요. 애는 셋이나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셨대요. 원래 살던 집에서 가장 반대 방향인 지역으로 무작정 가서 여인숙의 방을 하나 잡고 당시 5살이었던 남편한테 둘째 동생 좀 보라고 하고 막내는 없고 일을 구하러 다니셨대요. 아직 막내가 젖을 먹을 때라 떼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셨다는데 봄이었지만 아직 추운 날씨에 애를 꽁꽁 둘러매고 일을 구하러 다니셨다네요. 한 3시간쯤 낯선 그 동네를 빙빙 돌다가 마침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구하는 걸 보시고 식당에 들어가셨대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순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된장찌개에 정식을 하나 시키셨대요. 밥이라도 좀 먹어야 아기 젖이라도 먹이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셨대요. 식당을 살펴보니 크기도 크고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작은 창고 같은 방이 하나 보이셨대요.
혹시 여기 주방일할 아줌마 구하시지 않느냐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그 식당 안에 딸린 방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그 부부도 정말 난감하셨나 봐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안 그래도 주방 아줌마를 구하긴 했는데 나이도 그리 있어 보이지 않는 몸 한 푼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애가 3명이나 있다고 하고 식당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사정 설명하고 애들 얼굴 보여주니 마음이 너무 쓰여서 같이 방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수리도 해주셨대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했지만 식당 주인 부부도 인자한 분들이셔서 돌아가면서 애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 일하는 중간에 애들 밥도 먹일 수 있어서 그 상황에 그만한 곳이 없으셨다고 해요. 거기서 남편이 13살이 될 때까지 자랐대요. 조금 지나니까 아들이 다들 무럭무럭 커서 따로 방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손님도 많이 오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인 부부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부부 아들이 미국에 취업을 해서 정착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싼값에 시어머니께 식당을 양도해서 그렇게 그 식당 주인이 되셨대요. 거기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새 아들 대학의 교수까지 만드신 거죠. 가게 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참 운이 좋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셔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요? 젊은 여자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남자의 셋을 키우기란 정말 눈물 나는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이 아들 셋은 엄마를 전혀 속썩이지 않고 다행히 너무 잘 자라줘서 시어머니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대요. 늘 고마워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 자기도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엄마가 있어서 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내가 좋아해줘서 처음엔 정말 감동이었대요. 자기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하는 말에 더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 셋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 후에 엄마 노후를 위해 매달 적금을 부었대요. 엄마한테 효도하려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엄마 얘기하고 고민하고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웃겼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엄마와 같이 그 고생을 묵묵히 해왔을 이 장남을 보니까 너무 대견했어요. 또 시아버지를 닮지 않은 삼형제가 정말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집에 웬 시아버지라는 불청객이라뇨.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혼자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에 당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궁금해서 가끔 소식을 알아보셨다는데 맨날 들리는 소리가 도박으로 살던 집을 날렸다. 같이 살던 여자들도 맨날 도망간다. 이런 말들이라서 형편이 나아졌지만 절대 사는 곳을 알리지 않으셨다는데 왜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 팔아서 도망간 거 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널 가만히 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지. 도둑질 행간 걸 용서해서 그런 건 아니야. 바람이 나서 나갔는지 몰라도 내 새끼들 키우느라 고생 많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그 돈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왔네. 내가 손가락 운동 좀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애란이 데리고 다닐 가방도 하나 사줘야 하고 말이야.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애란이랑 같이 살 집 한 채 구해주고 달달이 150만 원씩 생활비 보내줘. 그러면 내 아무 말 없이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강남에 있는 집으로다가 말이야. 그리고 집 구해주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다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막내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 같은데 나가주세요. 뭐? 아버지가 없어? 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디서 애비 없이 자란 티를 내고 있어? 저도 아버지 없이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지. 20,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런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다뇨. 어머니가 저희 임신하셨을 때도 본체만체 하셨다더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네요. 이 집에서 썩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할 겁니다. 아니 오빠,
지금 오빠 아들들 나보고 저런 여자라고 한 거야? 아무리 오빠 없이 자랐기로서니 너무 버릇없다. 지금부터라도 오빠가 같이 살면서 예의 좀 가르쳐야겠어.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아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뒤에서 듣고만 있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집 첫째 며느리입니다. 법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집안을 살피지도 않다가 갑자기 집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택농성하시면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다 팔아서 오신 걸로 아는데 그 정도 금액은 삼형제 양육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어머니가 임신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께 할 행동들과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출하신 것도 법적으로 정상 참작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한 적 없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낸 적 없으신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 하나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3억이 든대요. 3명이니까 9억이네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전액 부담하셨으니까 반이라도 내셔야죠. 거기다가 임신한 어머니 방치, 생활비 일체 주지 않았고 잦은 외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들고 가셨다는 그 땅, 그 지역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던데요. 지금도 가치로 환산해봐도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교류도 없었고 양육도 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없는 걸로 인정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양육비부터 지불하셔야 될 텐데 그것부터 주고 얘기하시죠. 어머니가 가져가신 전답 시골집 빼고 양육비 4억부터 주시면 달라고 하셨던 집도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바로 경찰에 전화할 겁니다. 전답하라 도망간 년한테 돈 받으러 왔는데 4억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네. 난 내 집 주기 전까진 절대 못 간다. 얘들아,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랜만에 봤는데 언성만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당신도 애들 자란 모습 처음 보겠네요. 얘가 큰애고 얘가 둘째, 셋째예요. 당신 없지만 나 정말 고생하면서 엔세 번듯하게 다 교수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니까 다들 인사 올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우리 며느리들이에요. 다들 똑똑하고 참 예뻐요. 내가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 며느리 복은 있어서 이렇게 삽니다. 당신이 달라는 건 한 푼도 못 줍니다. 내가 어렵게 일군 살림이고 그때 우리 친정에서 해준 애들 돌반지, 내 폐물들 당신이 다 가져가서 다 팔아버렸던 건 기억 안 나나요? 그게 내가 팔아서 왔던 전답, 시골집보다 더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난 10원도 줄 수 없어요. 오늘 이후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저녁 시간이니 저녁이나 먹고 가시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다들 어머니를 말렸지만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이상한 여자까지 한 명 데려온 남편한테 손수 밥을 지어주시다니 대체 어떤 마음이신 걸까요? 전 너무 놀라서 살아있는 보살님, 천사 뭐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막내 동서는 눈물을 흘쩍거리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요. 저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네? 굳이 저런 사람들 밥까지 차려 먹일 필요 있어요? 그냥 내쫓아버려요, 엄마. 오랜만에 모였으니 밥 한 끼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같이 왔지만 뭐 어쩌겠니. 원래 저런 위인인데. 혼자 오기 도저히 면이 안 서서 저 여자랑 왔을 수도 있어. 예전엔 풍채도 있고 키도 컸었는데 지금 보니 못 먹고 살았는지 얼굴 꼴이 말이 아니더라.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싶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시 울컥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 제 오산이었어요. 밥이 맛이 없다며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한술 더 떴어요. 아니, 반찬이 다 풀떼기에 생선 쪼가리밖에 없어 이거. 식당 한다더니 솜씨가 이것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입맛만 버렸네. 오빠, 우리 고기 좀 먹자. 야, 똑똑하신 첫째 며느리. 가서 고기 좀 내와라. 우리 애란이가 고기 먹고 싶다잖냐? 빨리! 그렇게 원하시면 드세요, 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그냥 상 위에 올렸어요. 막내 동서는 그걸 보고 장난꾸러기처럼 막 웃더라고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했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또 고기를 볶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고기 달라고 난리고 우린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난리였어요.
밥 먹으면 가라고 했지만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이 온 사람들이라 밥을 먹어도 딩가딩가거리며 도저히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 진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 혼자 저 진상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며느리 셋이서 일기투합해서 시어머니 댁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출근하시고 나면 빈집에서 둘이서 자기네들 새생인 것처럼 아주 집을 더럽히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혼자 계실 어머니 때문에 걱정돼서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보진 않았지만 지금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또 어머니 방이랑 저희들이 쓰는 방에도 도어락을 설치했고요. 어디서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뭐야? 방에다가 왜 저런 걸 다는 건데, 왜? 집만 해결해주면 가겠다니까 왜 사람을 이딴 취급하는 거야? 누가 뭐 훔쳐가겠대? 훔쳐가고도 남을 것처럼 보여서요. 저희 집에 저희가 안전장치 다는데 왜 그렇게 노발대발하세요? 뜻대로 안 돼서 열받은 사람처럼.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건데? 집 해주고 생활비 주면 곱게 가겠다고 하잖아. 너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작은 시어머니야, 알아? 아,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시나 본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라도 된 줄 아시나 봐요. 그 시대에도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첩년이라고. 너 나 무시하지 마. 첩도 아니고 첩년이라고? 너 두고 봐라. 오빠! 오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아버지가 또 객기를 부리신다고 저한테 달려드시더라고요. 제 뺨을 때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살짝 피했더니 더 열받아서 더 힘을 세게 실으시더라고요. 이거 살짝 맞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연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제가 요령 있게 맞고 쓰러졌는데 마침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저는 CCTV에 찍혀 있을 거니까 분리할 때 써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맞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완전 화가 나신 거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이 뭔데 얘를 때려? 나도 귀에서 꾸중 한번 안 한 내 며느리한테 당신이 뭔데 이 짓거리야? 어딜 손을 대? 당장 나가.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놀란 건 저였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음이었고 엄청난 괴력으로 그 두 사람 짐가방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떠밀며 내쫓아 버리셨거든요. 어머니는 씩씩거리시다 저를 안고 펑펑 우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며 연신 제 얼굴을 잡고 미안하시다고 우시더라고요. 요령있게 살짝 맞았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수십 년을 참고 산 마음이 한 번에 터지셨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에 가족들이 다들 왔었는데 집안 꼴이랑 저희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엄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게? 여보,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나 맛있는 거 사줘. 어머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자. 고기 먹을래? 해물로 먹을래? 다요, 어머니. 다 나오는 대로 가요. 식구들이 궁금한 눈치였지만 저랑 어머니는 그냥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안 숨겨지잖아요. 눈은 퉁퉁 부었지 목소리들은 또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들이 나고 있으니까요. 식사 내내 궁금해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답답해하면서 가슴도 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쨌든 어머니가 전답을 훔쳐서 나오셨고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가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죠. 팔았던 전답이 제가 말했던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다 합해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어머니는 이마저도 미안해 하셨고요. 당신이 변변치 못해서 다들 이런 군이나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진상들은 또 쳐들어왔어요.
결국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 더 독하게 마음먹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우선 둘이 있으라고 하고 집안에 있는 어머니 귀한 물건들은 챙기시라고 하고 제 결혼 반지랑 가지고 있던 골드바 하나를 어머니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어요. 남편이 알고 많이 놀랐는데 대화를 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고 했어요. 어머닌 천성이 부지런하셔서 식당에서 마치고 오셔서 늘 저희한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따로 장도 봐와주시고 집안 청소도 살펴주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집안 살피는 게 부족할 때가 많았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어머니랑 딸같이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드릴 꽃바구니를 샀어요. 오래 두고 보시라고 화분 대신 바구니를 샀죠.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들들만 있어서 이런 걸 몇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꽃이 꼭 너처럼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잠시나마 혼자 사시게 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면 저는 10명도 더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진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꼭 안아줬어요. 늘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합가는 불편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 둘째, 셋째 동서들에게 얘기했는데 둘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저랑 어머니 사이가 질투났었는데 큰 집 합가만 하는 건 안 된다고 자기들도 같이 살겠대요. 동서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하여튼 이 진상들은 작당 모의를 해서 다시 쳐들어왔는데 있는 가족들은 다 나가버리고 자기 둘만 있으니까 황당했겠죠.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집에 와서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집이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겠죠.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집 안에 있으면 냄새 난다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랬나 봐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벨르르고 찾아갔다가 집 상태를 보고 놀라고 안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분여회장님이 극대노를 하셨어요. 아파트 분여회장님 기가 정말 세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셔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언니 동생 하셨었는데요. 시어머니 얘기 듣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대요. 벨 누르고 찾아가셔서 어디 상간녀 주제에 집주인인 척하고 들어앉아서 우리 아파트 급을 떨어뜨리느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혼자 안 가시고 아파트 아줌마들을 데리고 우르르 가셔서 완전 혼쭐을 내시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던 거죠. 그들은 정신이 탈탈 털려가지고 숨소리도 안 내고 집 안에 있었대요. 그 이후로 3일을 더 가서 행패를 부려주셨대요. 그 여자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빨리 해결하고 연락 달라고 하며 먼저 짐 들고 나가버렸대요. 그래도 그 여자가 있어서 큰 소리치고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나가버리니까 시아버지 혼자 어떡하겠어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는 시어머니 가게 앞으로 찾아왔어요. 가게에 와서 큰 소리치고 밥 시키고 많이 먹었으면서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못 본 척 하셨대요. 가게 단골들도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맛있는 집인데 웬 아저씨가 밥이 맛이 없다고 하며 돈도 안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열받으셔서 대신 신고를 해주셨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셨던 시아버지는 완전 놀라신 거죠. 무전 취식에 기물 파손에 시어머니 보고 도둑년이라고 욕까지 하셔서 명예훼손에 뭐 난리가 난 거였어요. 돈 없다고 절대 못 물러주신다고 버티시다가 그럼 합의 안 하시고 감옥 가신다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셨었는데 30년 넘게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가족이 맞느냐면서 시어머니가 배상하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속으로 완전 고소했어요. 결국 우기는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절대 못 물러준다고 합의 없다고 해서 결국 구류가 되셨어요. 한 달 좀 못돼서 그 상간녀도 잡혀왔더라고요. 제가 쳐놓은 덫에 걸렸거든요. 세상에 결국 제 결혼 반지랑 골드바를 챙겨서 시아버지도 모르게 먼저 나른 거였어요. 머리가 나쁜 건진 몰라도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가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걸린 거였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돈 모아서 사면 그만인 반지인데 더 중요한 데 쓰자 생각했어요.
또 합의 없으므로 그분은 아예 절도죄가 성립되어 징역 3년을 받으셨어요. 저것들이 꾸민 거다. 나를 잡아가려고 일부러 내 가방에 몰래 넣어둔 거다. 별의별